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는 용인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구병모라고 합니다. 오늘의 강의 내용은 건강과 신체 활동 증진에 관한 것인데요. 우리가 건강이라고 하면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제 어른분들 같은 경우에는 건강이라는 그 주제로 대화를 엄청 많이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건강이 무엇이냐 라고 질문을 드리면 사실 명확하게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의 강의를 통해서 건강이 좀 무엇인지 분명히 정립을 하고, 그리고 건강에 신체 활동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우리가 신체 활동을 어떻게 규칙적으로 꾸준히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께서 강의를 들으시고 나면은요, 세 가지의 것을 해주시면 그래도 시간 낭비하지 않고 잘 보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세 가지의 학습 목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건강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내릴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건강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만 건강이 정말 무엇이냐고 했을 때 잘 대답하기가 어렵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의를 내리실 수 있으시고, 그 다음에 건강과 관련된 이 웰니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고 그거 관련된 8가지 웰빙의 요소를 잘 나열하실 수가 있으시면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잘 들으신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규칙적으로 꾸준히 신체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론을 하나 알고 있으면 그것과 관련된 전략을 세울 수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신체 활동을 꾸준히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행동 이론이라는 것을 나눌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지, 근데 그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전략을 세울 수 있는지를 여러분께서 하실 수 있다면 강의를 잘 들으셨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강의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건강하신가요? 라는 질문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건강합니다 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아니면 글쎄요, 저는 건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몸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대답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아니라고 대답을 하신 것은 여러분의 그 상태를 대변하신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의 질문을 더 드리면은, 왜 그렇게 생각하냐? 난 건강하다? 난 건강하지 않다? 이렇게 여러분이 답변을 하셨을 텐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질문을 드렸을 때는 또 어떻게 대답하실 건가요? 네, 대답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건강한가? 왜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 왜 건강하지 않은가?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생각을 잠깐 해보시고 강의를 들으시면 훨씬 더 효율적인 강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건강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대한 분명한 정의 없이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그냥 네, 병원 안 다녀요, 아니면은 저는 특별한 질병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건강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WHO, 이 국제보건기구에서는요, 건강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건강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웰빙이 완전한 상태이며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를 건강이라고 하지 않는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께서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질병이 없대요. 만성질환이 없고 다른 특별히 확인되는 질병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질병이 없다는 것이 건강이 아니라 이 세 가지 웰빙,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웰빙이 완전한 상태, 그것을 건강이라고 의미를 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세 가지 웰빙만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또 나눠보면 8가지의 웰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웰빙이 무엇인지, 웰빙과 관련된 웰리스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그것을 더 알아야 건강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답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웰빙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웰빙은요, 개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영어인데요, well에다가 being을 붙였어요. 네, 이게 being이라고 하면은요, 영어에서 무엇인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the building is being constructed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요, 그 건물은 지어지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이 조금 지어진 상태고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는 거죠. 무엇인가 추가되어지고 빼어지어지고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강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만성질환이 있어요. 그런데 만성질환을 더 가속화시키는 건강행동을 하는 것, 그쵸? 뭐 짜게 먹거나 운동을 안 하거나 밤에 야식을 먹거나, 그쵸? 이러한 건강행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까지 포함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개념이 다른 여러 가지 웰빙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굉장히 중요한 컨셉인데, 웰빙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상태에다가 추가되거나 빼어지는 그런 과정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가지 웰빙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8가지 웰빙이 다 충족된 상태를요, 웰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웰리스라는 것은요, 최상의 건강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전문적인 말로 나 웰리스의 상태에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은요, 최상의 건강 상태에 있다라는 뜻이고, 그 최상의 건강 상태에 있다라는 말은요, 8가지 웰빙의 조건이 다 충족된 상태다라고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건강은요, 단순히 질병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8가지 웰빙의 조건이 다 충족된 상태고, 그 웰빙은 어떤 특정한 상태뿐만 아니라 그 특정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과정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께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강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이제 보시면요, 웰리스의 8가지 조건 중에서 2가지 조건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신체적 웰빙입니다. 우리랑 가장 친숙한 건강 상태일 것이에요. 그래서 신체적 웰빙은요, 만성질환, 건강체중, 체력, 이러한 특정 건강 상태를 말하기도 하고요,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특정 행동 또한 포함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당뇨가 있어요. 그렇죠? 어떠한 질병의 상태인 거죠. 당뇨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잡곡밥을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짠 것을 많이 안 먹고 당이 많이 섭취된 것을 많이 안 먹어요. 그러면 저는 과연 신체적 웰빙이 충족된 상태일까요? 충족되지 않은 상태일까요? 네, 이것은요, 제가 나중에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웰빙은 어떠한 특정 상태가 아니라 그 과정까지도 포함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컨셉이 나머지 7가지의 웰빙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신체적 웰빙은요, 건강 체중, 그런 어떤 특정 상태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 체중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우리의 행동들, 야식을 먹거나 운동을 안 하거나 과식을 하거나 이런 행동까지도 포함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른 웰빙은요, 이 감정적 웰빙, 이 정신적 건강과 연관이 있는 감정적 웰빙도 있습니다. 네, 요즘에 많은 분들께서 우울감을 호소하고 불안이나 이런 스트레스를 호소를 하시는데, 그러한 상태 그리고 그것을 대처할 줄 아는 그 기술을 포함하는 것이 감정적 웰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필수적으로 내가 스트레스 받았을 때, 불안할 때, 우울할 때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기술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웰빙은 이 감정적 웰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또 세 가지 웰빙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 지적 웰빙, 영적 웰빙, 이 사회적 웰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 웰빙은요, 여러분의 현재의 지적 상태, 그 지능 상황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플러스 지속적으로 무엇인가를 새롭게 배우는 그 행동이나 습관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행을 떠나면요, 좋은 이유가 뭘까요?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새로운 것, 내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새롭게 보고 느끼고 맛보고 경험할 때 굉장히 우리는 즐겁다고 느끼고 되게 흥분된다고 느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생리학적으로도 새로운 것을 접했을 때 이 도파민이 활성이 돼서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적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반복했을 때는요, 뇌는 더 이상 이것을 흥분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오늘보다 조금 더 어려운 것을 했을 때 이것을 새로운 것이라고 느껴서 우리는 이 지적 상황에서 더욱더 뇌를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의 웰빙은요, 영적 웰빙입니다. 이 영적이라고 생각하면 무슨 종교적인 것과 관련을 지으실 수가 있으신데, 여기서 말하는 영적 웰빙은요,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삶의 목표를 갖고 있냐,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을 할 수 있냐, 그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요즘은요, 우리가 먹고 살기가 힘들고 삶이 정말로 각박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철학의 부재에 살고 있는데, 예전에는 철학과가 되게 유명했고 막 신학과가 유명했던 시절이 있는데, 이제는 응용학문들이 대세인 우리가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응용학문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좀 근본적인 질문, 인간은 무엇인가? 나는 왜 사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목표를 잡지 않고 그런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없다면 우리는 굉장히 공허한 삶을 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웰빙은 현재 그러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특정 행동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느냐, 그것을 또 의미를 합니다. 사회적 웰빙도 있는데요. 요즘에는 관계 포비아라는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혼자 있는 것이 좋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워하는 이런 상황들에 직면해 있는데요. 어떤 유명 연예인은 부모님에게 전화 오는 것이 어렵다, 불편하다, 가슴이 뛴다라고 또 말을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좋아하는 부모님과도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들으면서 전화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SNS를 활용하는 것이 또 편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좀 각박한 세대를 살고 있는데, 여러 가지 100년, 200년을 거친 이 사회학적에서 연구들을 봤을 때는 인간은 결국에 사실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러한 관계가 잘 정립이 돼 있냐, 그래서 이런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기술이 있느냐라는 것이 사회적 웰비잉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계라는요, 모르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과 얇은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소수일지언정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고 기술이 있는지,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것에 관한 웰빙이라고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지금까지 이 5가지의 웰빙은 우리가 노력을 한다면은 충분히 상대적으로 쉽게 바꿀 수 있는 웰빙이었고요. 지금 말씀드릴 웰빙은요, 이전의 앞에 5가지 웰빙에 비해서 조금 상대적으로 바꿀 수는 있지만 당연히 좀 바꾸기 어려운 웰빙인데요. 그것들은요, 환경적 웰빙, 직업적 웰빙, 경제적 웰빙을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환경적 웰빙은요, 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입니다. 그래서 공기, 물, 농약, 농작물, 공원의 개수, 공원의 위치,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하는데요. 우리가 겨울이 되면 미세먼지
많죠. 예, 그렇기 때문에 밖에 나가기도 어렵고 밖에 나가서 운동하는 것도 꺼려지게 되고 뿌연 하늘을 보고 있으면 괜히 우울한 마음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경적 요인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환경 같은 경우에는요, 상대적으로 조금 바꾸기가 어렵죠. 개인의 노력으로는 이것들은 조금 어렵다, 바꾸기 어렵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이사를 간다, 여의도에서 살다가 어떤 시골에 가서 살게 될 경우 같은 경우에는 도시죠. 그리고 빌딩이 굉장히 많고 좀 오염도가 심할 거예요. 시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럴 때는 밖에 나가서 운동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시골에 갔을 경우에는 공기도 상대적으로 좋고 운동할 수 있는 공간도 많아지겠죠. 야외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사를 하면 환경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것이 상대적으로 조금 어렵다. 그거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직업적 웰빙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사실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지만 그 하는 일을 정말로 만족하는가, 그것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특정 직업이 좋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만족하는지, 내가 그것을 열정적으로 하는지, 그것을 잘 해낼 수 있는지, 그것과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이 직업적인 것도 이직을 해야 되고 아니면 또 승진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바꾸기가 좀 어려운 웰빙이다, 거기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웰빙은요, 경제적 웰빙이에요. 이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느 선에 올라가지 않으면요, 돈이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픈데 돈이 없어서 병원에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다. 내가 공부를 하고 싶은데 경제적 상황 때문에 학원에 가지 못한다. 이러한 것들은요,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굉장히 큰 요인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소득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기보다 내가 필수적인 것들을 해나갈 때 돈이 이런 경제적인 상황이 나의 생활 패턴을 제한한다 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우리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경제적 웰빙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이 경제적 웰빙에 포함되고, 그리고 돈을 벌고 돈을 관리하고 모으고 재테크하는 그 능력까지도 경제적 웰빙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 8가지 웰빙을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웰빙은 어떤 특정 상태뿐만 아니라 그 특정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그 과정까지, 요인까지도 포함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8가지 요인은요, 잠시 이제 여기 요거 웰니스 요소들의 상호 보완적 관계를 보시면, 우리가 하나의 웰빙만 크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웰니스 상태에 있다, 건강하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이 8가지의 웰빙이 골고루 몰려 있을 때 우리는 건강하다, 우리는 웰니스 상태에 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쉽게 예를 들어드리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좋아하는 거 하나만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영양이 골고루 분포된 음식들을 여러 가지 섭취하는 것이 좋듯이, 웰빙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 웰빙만 이렇게 크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8가지의 웰빙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최상의 건강 상태, 웰니스에 있다라고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 8가지의 각각의 웰빙이요, 서로 독립적으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신체적 웰빙, 예를 들어서 제가 운동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환경적으로 너무 이 미세먼지가 심해서 밖에 나가기가 어렵고 운동할 수 있는 야외 공간이 부족해요. 예, 차들이 많이 다니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곳에 내가 거주하기 때문에 나가서 운동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의 신체적 웰빙에 환경적 웰빙이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겠죠. 또 바꿔서 생각해 보면, 신체적 웰빙, 운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주변에 보니까 도로가 너무 잘 정비되어 있고 공원에서도 사람들이
운동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놓았고 안전하고 날씨도 굉장히 좋아요. 이렇다면 운동할 마음이 없었더라도 그 공원에 가서 한 바퀴 돌아보는, 그래서 이것이 이번에는 환경적 요인이 신체적 웰빙에 영향을 미쳤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상호 보완적으로 연관이 돼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우리가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질병이 없고 있고 그것을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중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이 사회적 웰빙을 봐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웰빙을 확장시켜 보면 이 8가지 웰빙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 8가지 웰빙을 골고루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건강하다, 그리고 웰리스 상태에 있다라고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건강을 바라보는 전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건강을 왜 설명을 했냐라고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동, 건강 이렇게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라고 바라보는데, 사실 운동은요, 이 건강에서 신체적 웰빙 그 한 부분에, 그리고 좀 나아가서는 정신적이나 지적 웰빙 그 정도까지만 연관이 있지 이 모든 건강을 다 대변할 수는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후에 신체 활동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여러분께서 운동하면 건강해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쓰지만, 사실 운동하고 신체 활동에 참여를 하면은 신체적, 정신적, 그 다음에 지적, 웰빙, 이 건강이라는 부분에 한 파트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좀 더 구체적인 접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공하신 거나 부전공 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이것들까지도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강의 초반에 말씀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드립니다. 건강하신가요? 그쵸? 이번에 이제 생각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생각이 바뀌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구체적으로 여러분께서 대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는 그냥 막연하게 내가 건강하네, 건강하지 않네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이번에는 그 8가지 웰빙을 가지고 내가 어느 부분의 웰빙은 만족을 하고 어느 부분의 웰빙은 만족하지 않은지, 그것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답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건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요, 조금 기어를 바꿔가지고 본격적으로 신체 활동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신체 활동은요, 지금까지 정말 수십 년에 걸친 여러 논문들과 연구들에서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질병관리통제센터 CDC에서는요, 즉각적인 신체 활동, 운동을 한 번만 해도 잠을 잘 잘 수 있고, 그리고 불안이 떨어질 수 있고 혈압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한 번만 해도 좋지만 장기적으로 꾸준히 참여하면요, 이 치매 예방도 되고요, 집행 기능도 향상시킬 수 있고, 인지 기능도 향상시킬 수 있고, 그리고 심장 건강에도 좋고, 이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건강 체중을 관리할 수도 있고, 뼈를 튼튼하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협응력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다양한 이점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신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미국 스포츠 의학회에서는요, 신체 활동은 약이다, 운동은 약이다 라는 구호를 가지고 지금까지 대중들을 설득하고 운동을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캠페인과 운동을 전 세계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신체 활동의 이점을 가지기 위해서는 얼마나 운동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이 10년 만에 한국인을 위한 신체 활동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를 10년 만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와 이전까지 다른 권고사항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번 2023년에 들어서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권고사항을 한국인에게도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얼마나 참여해야 되느냐? 일주일에 중고강도의 신체활동 150분입니다. 그래서 중강도로 참여했을 때는요 150분이고요. 고강도로 참여했을 때는 75분 정도입니다. 요거는 유산소 운동을 의미를 하고요. 우리가 무산소 운동, 웨이트 트레이닝이라고 했을 때는 일주일에 대근육을 사용하는 웨이트 트레이닝 2일 정도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앉아있는 시간을 최대한으로 줄여라. 그래서 1시간 앉아있으면은 10분 정도는 걷거나 스트레칭 하거나 이렇게 연속된 좌식 생활들을 끊어라 라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중강도의 신체 활동은 우리가 사실 구체적으로 이 가속도계나 아니면 만보계나 다른 기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신체 활동을 강도를 측정을 해야 되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중강도의 신체 활동 정도는 숨이 좀 차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운동을 하시면서 노래는 부르기 좀 어렵지만 다른 사람과 이야기는 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가 중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고강도의 신체 활동은 힘들어, 나 이거 대화를 못 하겠어, 그 정도의 활동이 고강도의 신체 활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신체 활동을 꾸준히 해오셨던 분이고 나는 체력이 어느 정도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일주일에 고강도의 신체 활동을 한 75분 정도만 해주셔도 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권고하고 있는 신체 활동 가이드라인을 맞출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나는 신체 활동 꾸준히 해오지 않았어, 나는 좀 내 체력이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중강도로 일주일에 150분 정도로 해주시면은요 이 권고사항을 충족할 수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50분, 75분, 2배입니다. 그러니까 0.5배인 거죠. 그래서 고강도로 했을 때는 조금 더 적게 할 수 있고, 중강도로 했을 때는 75분의 2배인 150분을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좀 의문이 드실 거예요. 이전에는 일주일에 3번, 한 번 할 때 30분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잡아놨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150분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잡아놨으니 궁금점이 생기실 겁니다. 이런 궁금점일 텐데요. 그러면 하루에 150분 하는 거랑 30분씩 5일 하는 거랑 차이가 있느냐? 그런 의문점이 생기실 수 있으실 건데 어떠신가요? 예를 들어서 등산을 일요일에 가서 한 2-3시간 정도를 산을 갔다가 내려왔어요. 그럼 신체 활동 권고량을 채우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은요, 나는 한 번에 이렇게 하는 것은 힘들고 좀 어려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30분씩 끊어서 일주일 5일에 걸쳐서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떤 게 더 효과적일까? 궁금하시죠? 네, 결론은요, 총량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신체 활동에 참여하든 강도와 이 총량이 같으면요, 신체적으로 받는 이점은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신체적으로 꾸준하게 참여하려면요, 당연히 끊어서 하는 것이 규칙적으로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되고, 습관 형성하는 데 루틴을 만들어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리고 한 번에 참여할 경우에는 부상 위험이 높아지니까 이렇게 끊어서 하는 것을 권장을 하지만, 우리가 이론적으로 총량이 같으면요, 신체 활동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점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루에 30분을 하던 아침에 10분, 점심에 10분, 저녁에 10분을 하던 총량이 같으면 신체 활동으로부터 받는 그 이점은 비슷하다라고 여러분께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의 스케줄에 따라서 이것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너무 바빠서 헬스장에 가서 30분씩 운동하는 거 너무나 어려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정도 걸으시거나 약간 가볍게 조깅을 하시거나 그러셔도 되고, 점심을 먹고 나서 또 걷거나 그렇게 하셔도 되고, 저녁에 샤워하기 전에 잠깐 이렇게 하셔도 30분의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한 것과 비슷한 정도의 신체 활동에 이점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신체 활동의 예술이다. 그래서 이 총량의 법칙이 밝혀지면서 신체 활동에 대한 운동 처방이 굉장히 자유로워졌습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는 일주일에 3번, 뭐 30분 어디서 이런 것을 강조했다면, 이제는 총량을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유동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가져가는 것이 요즘의 트렌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군요. 자, 이렇게 신체 활동에 참여하는 수가 있는데, 그러면 신체 활동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신체 활동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많이 사용했는데, 운동, 스포츠, 여가, 체육, 다양한 단어들이 우리가 혼동되어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사실 신체 활동이라는요, 굉장히 큰 단어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보면 골격근의 에너지의 소비를 요하는 모든 신체의 움직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 손가락을 이렇게 까딱까딱 거리고 있어요. 네, 그쵸? 골격근을 사용하고요. 그쵸? 그 다음에 에너지가 들어가요. 되게 조그만한 에너지긴 하지만 작은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그럼 이거는 신체 활동인 거죠. 그러면 만약에 제가 마라톤, 하프 마라톤을 참여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거는 어떤가요? 그것도 신체 활동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신체 활동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작은 움직임부터 이 마라톤에 참여하는 것 같은 큰 움직임이고 지속적인 움직임도 포함하는다. 예. 그래서 우리가 신체 활동에는요, 특별히 앞에 강도를 붙이고 시간을 붙이는 것을 권고를 합니다. 중강도의 신체 활동인지 고강도의 신체 활동인지, 앞에 강도가 붙지 않는 신체 활동은요, 사실 너무나 넓은 개념의 단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 신체 활동이 운동이 되기 위해서는요, 어떠한 목표가 있어야 되고 계획되고 구조화되고 반복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체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30분 이것을 지속적으로 한 달 동안 하겠다. 이러면요, 구조화가 됐고 반복적으로 실행이 되고 목표가 있기 때문에 신체 활동이 운동이 될 수가 있겠고, 혼자 경쟁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과 경쟁하든지 이 경쟁의 개념이 붙으면은 이제 스포츠가 될 수가 있겠고, 내가 움직임을 사용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이게 여가 신체 활동이 될 수 있겠고요. 이런 것들이 학교에서 실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체육 수업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우리는 신체 활동이라는 단어를 앞에 강도와 그리고 뒤에 시간을 붙여서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일주일에 중고강도의 신체 활동 150분을 참여를 하는 것을 권장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 이제 신체 활동에 참여하고 싶어 라는 마음이 조금은 들으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신체 활동에 규칙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누워있고 앉아있고 이런 것을 좋아하지, 움직이고 뛰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움직이는 상황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규칙적으로 해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경험이나 어떤 전문가의 조언으로 그 행동을 바꿔나가실 수 있지만, 우리가 이론을 안다면요, 건강 행동에 관한 이론을 안다면 효과적으로 여러분의 행동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계획행동 이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론이라고 불려진다는 것은요, 저 혼자만 연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연구자들도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한국에 있는 사람들, 중국에 있는 사람들, 미국에 있는 사람들, 여러 연구자들이 비슷한 형식으로 연구를 했는데 비슷한 패턴의 결과를
도출해냈을 때, 이것이 한 연구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동일한 패턴을 보이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론이라고 부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지루하게 여겨지지만 사실 굉장히 효과적이고 파워풀하고 강력한 연구다. 이 체계가 잡힌 증거가 충분히 확립된 결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눌 계획행동이론이라는 것은 사람의 행동 변화를 예측하고 분석하는데 신체활동 연구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건지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 계획행동이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젠 이제 박사님이 이 이론을 발표한 후에 지금까지 여러 수많은 연구들이 신체활동 연구에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심리학적으로 거치는 마지막 단계가 의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도가 있으면 그 행동을 실행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태도가 있고 주관적 규범이 있고 지각된 행동 통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각된 행동 통제는 의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직접적으로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의도가 있으면 어떠한 행동을 실행해내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의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태도나 주관적 규범이나 지각된 행동 통제를 바꿔주면 의도를 올릴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각각의 의도와 태도와 주관적 규범, 지각 행동 통제들이 어떤 것인지 나눠보고 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의도입니다. 의도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요, 특정 행동을 해내려고 하는 신념 또는 의지입니다. 그리고 이 의도는요, 어떠한 계획을 세움으로써 이뤄내려는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의지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의식적으로도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저녁에 무엇을 드시나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실 수 있던 분들은요, 의지가 지금 의도가 있는 상태예요. 오늘 저녁에 나는 어떤 치킨을 시켜 먹을 거야. 이렇게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이 이걸 의지적으로 세우진 않았지만 무의식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신 분들은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체 활동을 내가 다음 주에 할 거냐? 아니면 오늘 저녁에 할 거냐? 그래서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면, 그것을 설명할 수 있으면 의도가 있다라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의도를 가졌다라는 것은 사실 이 네 가지를 만족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이 행동이 일어나는 스케줄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구체적인 행동 묘사, 세 번째는 행동의 결과물을 알아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행동이 일어나는 배경을 설명할 수가 있어야 여러분들은 의도를 내가 확실히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요, 예를 들어 드리자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심폐지구력 향상을 위하여, 이것은 뭡니까? 내가 신체 활동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쵸? 그래서 아웃컴이에요. 내가 요것을 통해서 도출해내려고 하는 그 결과물이다. 그쵸? 그것은 행동의 결과물을 알고 있고, 고정식 자전거를 부하 없이 50bpm으로 어떠한 신체 활동을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체 활동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큰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할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월요일 2시부터 2시 30분까지 어떤 타임 프레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이 일어나는 스케줄을 우리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배경을 마지막으로 설명하는 거죠. 어디 무도대학에서 굿쌤이랑 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경이라는 것은 행동이 일어나는 환경뿐만 아니라 누구와 같이 하냐, 혼자 하냐, 아니면은 인터넷으로 하냐,
다른 것을 하냐? 그래서 어떠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그 구체적인 배경까지도 포함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도가 진짜 높은 사람들은요, 이 네 가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일 수가 있겠고, 의도가 낮은 사람들은요, 그냥 이거 할 거야. 특별한 이런 계획이 없고 이러한 것들 설명을 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의도가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행동 이론에서는 의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의도가 어떠한 특정 행동이 일어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행해지는 심리학적 행위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가 높은 사람들은 그것을 행위로 가져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아, 그래. 의도가 중요해.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의도를 높일 수가 있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태도입니다. 태도는 뭐냐? 특정 행동에 대한 개인의 의견입니다. 신체 활동, 운동,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 머리에 스치는 생각들이 어떠셨어요? 재밌다? 아, 힘들다? 지루하다? 필요하다? 이러한 여러분들이 갖는 그 특정 행동에 대한 생각들, 의견들, 평가들, 그런 것을 태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태도는요, 근데 여러 가지 태도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요, 내용 태도입니다. 내용 태도. 요거는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그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딱 그것을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일반적인 의견. 요가 재밌네? 스트레칭 하는 거 되게 중요해?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평가에 대한 것이 내용 태도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인 움직임을 묘사하는 것이 행동적 태도입니다. 자, 첫 번째 내용 태도를 보시면 요가는 즐겁다라는 일반적인 평가를 내렸어요. 그런데 행동적 태도, 요가 학원에 가서 사람들과 만나는 것은 피곤하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어떤 행동이 들어갔을 때는 그것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가는 좋아하는데 학원 가서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어려워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에서 요즘에 많이 하는 홈 트레이닝 같이 집에서 하는 요가를 했을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참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태도가 올라가고 의도가 올라가서 그 다음에 행동으로 바뀌어지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칠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 태도는요, 정서적 태도와 중요 태도로 또 나뉘어집니다. 정서적 태도는요, 즐겁고 재미없고 여러분들이 정서적으로 느끼는 그러한 의견들인 거고요. 중요 태도는 같은 경우에 이거 진짜 중요하다, 이거 꼭 필수적이다,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또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드리면, 중요 태도에 대한 예를 들어드리면, 사무 업무를 볼 때 1시간에 5분씩 허리 스트레칭을 하는 것은 요통 예방에 필수적이다,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스트레칭 하는 것을 반드시 또 정서적인 태도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즐겁다라고 느끼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태도는 단순히 내용 태도, 행동적 태도로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이냐, 중요도냐, 그것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가지 관점에서 어떤 특정 행동에 대한 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 우리의 전략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관적 규범입니다. 두 번째 요소인데요. 이 주관적 규범은 뭐냐라고 보시면 특정 행동을 실행 시에 받는 사회적 압력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특정 행동을 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하냐.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해주는데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친구가, 여러분들의 학교, 직장 동료분들이 운동을 하는데 지지를 해주냐? 아니면은 일을 더 하라고, 공부를 더 하라고 방해를 하냐? 그쵸? 그러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내가 이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 사회적인 압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주관적 규범입니다.
이것은 주관적 규범이라고 불러서 이 객관적 규범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설정된 객관적 규범과 여러분들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신체 활동을 지지해 줄 수 있어요. 그것이 객관적인 규범입니다. 실제적으로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그 행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지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엄마 아빠는, 나의 삼촌과 고모는 나의 이 신체 활동에 관심이 없어, 별로 지지를 안 해줘, 지지가 부족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객관적 규범이 주관적 규범에 이 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이것은 주관적 규범은 객관적 규범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하느냐, 그것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관적 규범은 의도를 올리는데 어때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변 분들이 여러분들이 신체 활동하는데 도와주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신체 활동에 참여할 그 확률이 높아지겠죠. 왜냐면 의도가 높아지니까. 하지만 이거 별로 안 중요해, 관심 없어, 이럴 경우에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 작용을 하지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주관적 규범은 이렇게 설명이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 지각된 행동 통제예요. 지각적 행동 통제는 특정 행동을 본인이 주도적으로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농구입니다. 농구를 할 줄 아는 그 기술이 있으면은요, 내가 농구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의 자기 효능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 지각된 행동 통제는요, 자기 효능감을 뛰어넘어서 농구 기술뿐만이 아니라 내가 농구장에 규칙적으로 참여하면서 갈 수 있는지까지도 포함하는 겁니다. 헬스하는 기술을 갖고 있어요. 헬스장에 규칙적으로 갈 수 있느냐, 이것까지도 포함하는 것이 지각된 행동 통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술뿐만 아니라 그 기술을 규칙적으로 꾸준히 잘 사용할 수가 있느냐, 여기에 관해서 추가적으로 한번 설명을 더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담배를 예를 들어 드리자면, 담배를 안 피려면 어떤 기술이 필요합니까? 그 기술은요, 담배에 불을 붙이지 않고 담배를 여러분 곁에 두지 않는 것이 그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규칙적으로 꾸준히 어떻게 할 것이냐, 친구들의 도움을 받을 것이냐, 보건소의 도움을 받을 것이냐, 그래서 규칙적으로 실행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 지각된 행동 통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술뿐만 아니라 그것을 꾸준히 실행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 지각된 행동 통제다. 그래서 이 지각된 행동 통제는요, 개인의 역량뿐만 아니라 환경의 기회와 지원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 사진을 보시면은요, 이 걸음 걷는 것이 좀 어려운, 불편한 한 아동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워커를 사용하면서 지금 운동에 참여하려고 하고 있는데, 워커가 제공되지 않았다면요, 이 아동은요, 저는 축구하기 힘들어요, 이 활동에 참여하기 힘들어요 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워커가 제공되니까 워커를 가지고 저는 이 활동에 참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예를 통해서 여러분이 알 수 있듯이, 이 여러분의 지각된 행동 통제는 단순히 여러분의 역량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지원, 주변 사람들의 기회 제공까지도 포함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요 계획행동 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종합을 해보자면, 의도가 어떤 행동을 실행하기 전 마지막 단계에 거치는 심리적 행위라고 한다면, 이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태도가 있고 주관적 규범이 있고 지각된 행동 통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그런데 여러분께서 의문을 하나 또 품으실 수가 있는 게, 나 저는 계획을 세우고요. 이제 연말이 다가오는데 여러분들이 새해에는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항상 잘 이뤄내셨나요? 분명히 의도가 있었어요. 12월 31일에는 내가 1월 1일부터 내가 담배를 끊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건강한 음식들을 먹고 공부를 하고 이런 충분한 계획들을 세우셨을 텐데 한 3일, 일주일, 한 달이 지나고 나서는 그것들을 잘 실행해내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연구를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봤더니 이 의도가 행동을 예측을 하긴 하지만 반드시 100%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높은 의도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무조건적으로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의도와 행동의 공백, 행동의 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가 있지만 행동으로 반드시 연결되지는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연구에 따르면요, 이 의도를 가지지 않고 행동으로 실행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한 21% 정도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체 활동에 참여할 의도가 없었어요. 그리고 신체 활동 권고사항을 맞추는지 안 맞추는지 봤더니 의도가 없던 사람은 신체 활동 권고사항을 맞추지 못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한 21% 정도 되는 거고요. 의도가 없었어요. 신체 활동에 대한 계획을 전혀 세우지 않았는데 봤더니 신체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더라. 그런 사람들이 한 2% 정도 되는 거고요. 운동을 엄청나게 습관적으로 하고 있거나 아니면 운동선수 같은 분들이 요것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보시면 의도가 있었지만 내가 계획을 세웠지만 행동으로 실행해내지 못한 그 신체 활동 권고사항을 맞추지 못한 사람들이 36%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의도와 행동의 공백, 의도와 행동의 차이는요, 한 36% 정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100명의 사람들이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요. 그런데 36명 정도는요, 그 계획한 대로 신체 활동을 실행해내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도와 행동의 차이는 한 36%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론이 맞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행동을 실행해내고 그 신체 활동에 참여를 하는 것이 42%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높아요. 그래서 이 이론이 잘 설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무조건적으로 의도가 행동을 다 설명을 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궁금하실 거예요. 그럼 나 의도는 가졌어. 그럼 의도를 이 행동으로 잘 실행해 내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 그것이 또 궁금점일 텐데요. 이러한 전략을 여러분들께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설명 잠깐 드리기 전에 이 로켓이 여러분 여기 보시면 있어요. 이 로켓을요, 이 지구 밖으로 보내려면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지만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연료가 엄청나게 많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대기압으로부터 받는 그 마찰을 굉장히 줄여야 이 로켓을 성공적으로 지구 밖으로 보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이 심리적으로 이 의도가 있어요. 그 의도를 연료라고 할게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연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연료를 이 실행에 내기 위해서는요, 마찰을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도와 행동의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는요, 마찰을 줄여야 되는데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네 가지 전략을 세워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선행사건 분석이에요. 내가 이 계획을 세웠지만 도대체 이것을 왜 실행해내지 못했는지를 관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일 끝나고 7시에 30분 정도 운동을 하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못한 이유를 봤더니 일 끝나고 하니까 너무나 피곤하고 회식이 있고 여러 가지 만남이 있어서 7시에 운동을 하는 것이 힘들다라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또 계획을 세워볼 수 있겠죠. 시간을 옮겨서 회사 가기 전에, 학교 가기 전에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총량을 채우는 것이 중요하니까 일주일에 매일 하는 것보다도 주말에 회식이나 야근이나 피곤하지 않은 주말에 또 옮겨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해내지 못했던 그 의도, 계획들을 분석을 해서 왜 그런지 선행 사건을 분석했을 때 이 의도를 행동으로 조금이나마 잘 옮길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계획이 조금 더 분명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난 이거 할 거야, 저거 할 거야가 아니고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10분 단위로 분명하게 계획을 세웠을 때 우리가 그것을 더 실행해낼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의도를 가지고 계획을 실행해냈을 때 계속해서 내가 어떻게 실행을 하고 있는지를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피드백을 얻고 아니면 내가 나 스스로 보상을 주는지, 내가 오늘 하루 동안 30분 걸었어. 그러면 나를 위한 또 보상을 줄 수가 있겠고, 어떤 SNS에 가입을 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증 사진을 또 올리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피드백을 또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만의 힘으로는 어려우니 행동 관찰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또 그런 긍정적인 피드백을 얻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고민 조절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생각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운동을 하기 전에 이거 힘들겠는데, 이거 하고 나면은 샤워해야 되는데, 이거 재미없는데, 그런 생각들이 너무나 많아서 오히려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를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해를 하고 있어요. 의도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생각을 덜하고 그냥 환경을 바꿔주는 것이 필요해요. 실내에 있다면 실외로 옮겨주고, 내가 누워있다면 일어나는 것. 그래서 생각 좀 덜해서 움직임으로 바로 가져갈 때 마찰이 줄어들 수가 있더라. 그래서 의도가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더라 라고 여러분께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행동이론이라는 것을 이해를 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증진 전략을 만들었을 때는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태도를 바꿔주기 위해서 즐거운 신체 활동을 찾아내는 거예요. 기존에 그냥 헬스장 가서 무게를 들고 러닝머신 위에서 뛰고 이러한 것 말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재밌다고 느끼는 여러 가지 신체 활동이 뭐든지 다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VR을 통해서 자전거를 타면서 다른 사람들과 경쟁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요. 뭐 한강이나 다른 곳에 나가서 그냥 가볍게 걷는 것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신체 활동이 즐겁다라는 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즐거운 신체 활동을 찾아내는 그 전략을 짤 수가 있겠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량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끊어서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30분씩 1시간씩 지속하다 보면 운동은 힘든 거야, 이거 너무 어려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5분, 더 적게는 3분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신체 활동을 참여함으로써 신체 활동 재밌네, 해볼 수 있겠네, 어렵지 않네, 이러한 태도들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주관적 규범을 근거해서 우리가 또 전략을 짜보면요, 나의 신체 활동 참여를 도와줄 수 있는 동아리나 요즘에는 그 SNS나 여러 가지 친구나 동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는 것이 꼭 필요하고요. 혼자서 하기 어려우니 한 명 운동 파트너를 설정해서 했을 때 우리가 규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의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 지각된 행동 통제예요. 지각된 행동 통제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일단은 그 하고 싶은 신체 활동에 대한 기술을 배우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락클라이밍, 벽 타기를 참여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그 기술을 알아야 그 신체 활동에 규칙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내가 잘하니까. 못한다고 생각하면은 참여하기가 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그 특정 신체 활동의 기술을 배우는 것이 꼭 필요하고요. 규칙적인 루틴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행위에는요, 이 건강 행동에는 항상 다른 행동이 이렇게 페어가 되어 있어요. 맞붙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드리자면 담배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밥을 먹고 식사를 하고 나신 다음에 담배를 흡연을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이게 담배가 생각이 나서 담배를 피울 수도 있지만 밥을 먹었으니 밥을 먹어서 그 행위가 촉발을 시키는 거예요. 밥 먹었으니까 담배 펴야지. 이렇게 폐허가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신체 활동을 할 때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들과 짝을 지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루틴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드리자면 우리가 흔히 하는 전략인데요. 즐거운 재밌는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이런 드라마나 뭐 다른 유튜브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신체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건 즐거운 활동, 신체 활동 같이 연관을 짓는 거죠. 아니면 샤워랑 연관을 질 수가 있습니다. 샤워하기 전, 샤워할 때가 됐네? 신체 활동해야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행동을 하나 정하셔서 그것과 신체 활동을 짝을 지어주셔서 루틴을 만들었을 경우에 훨씬 더 효과적으로 여러분의 행동을 통제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도와 행동 차이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려서 굳이 여기서 따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4가지 그 전략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의도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 마찰을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건강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제 대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질환, 어떤 특정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웰빙을 포함한 8가지 웰빙을 다 만족했을 때 나는 건강하다, 최상의 건강 상태인 웰리스에 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이 각각의 개념들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각각의 웰빙들이 독립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연관돼 있고 하나의 웰빙만 충족했다고 해서 하나의 웰빙만 많이 충족됐다고 해서 건강한 것이 아니라 골고루 우리가 편식하지 않는 것처럼 8가지 웰빙을 골고루 갖고 있는 것이 우리의 최상의 건강 상태인 웰리스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체 활동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신체 활동은 신체적, 정신적, 지적 웰빙에 도움을 주는 큰 요소인데 이 신체 활동을 규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점들을 가져가기 위해서는요. 중고강도의 신체 활동 150분을 참여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만약 고강도 같은 경우에는 75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규칙적으로 꾸준히 참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의도를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의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태도와 주관적 규범 그리고 지각된 행동 통제를 높여줘야 우리의 의도가 올라간다. 그래서 이 의도를 행동으로 잘 실행해내기 위해서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4가지 전략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마찰을 줄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도를 행동으로 옮겨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체 활동 전략에는요,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상황에 맞는 그런 전략들을요,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만드셨을 때 행동 변화의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우리의 경험과 어떤 전문가의 단순한 조언으로 했을 때도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확률상에 있어서 좀 낮겠죠. 그래서 이 이론은 단순히 한 연구만 가지고 도출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연구자, 다른 나라들, 수많은 연구들에 의해서 공통된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행동 변화에 의한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론을 사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행동 변화를 꼭 이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강의를 통해서 건강에 대해서 정립을 하시고 규칙적으로 신체 활동을 참여하기 위해서 어떠한 이론적 배경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구체적인 전략을 어떻게 짤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것을 바탕으로 조금 더 구체적인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전략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건강과 신체 활동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